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1조 3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용환의 시사 포커스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 뉴스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는데 괜찮으시죠? 조금 낯설긴 하네요. 그래도 이야기는 편하게 주십시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오늘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추경에 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들을 하셨구나. 오히려 우리의 보는 눈에 대해서 더 크게 보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야의 원내대표가 상대당을 공격하는 또는 자기 당의 정책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모두 패자다 이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45일간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빈손 국회가 됐을 경우에 갖고 있는 여야 모두의 부담감 때문에 아마도 막판에 결국은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해서 결과적으로 통과됐다고 보는데 아마도 대선 때도 쟁점이 됐던 일자리의 중심이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여당과 그렇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 야당들의 입장들이 추경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건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서로가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윈윈하는 형태로 그나마 야당의 문제제기도 일부 반영이 되고 또 여당이 얘기하려고 했던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해주는 그래서 좀 적정하게 타협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회가 비생산적으로 40 며칠 만에 추경을 논의하다가 처리 안 되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은 걸 보면서 국민들이 내년도 개헌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국정의 운영의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고 할 때 얼마나 동의할지 좀 더 9월 국회에서는 분발해야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적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됐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의결 정족수인데, 그러니까 재적 과반에 또 들어온 사람들의 과반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의사 정족수는 다 충족이 됐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표결을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하면서 정족수가 이제 모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퇴장했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제대로 그랬으면 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데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좀 명단을 좀 보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은 명단을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도 몇 분 계세요.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몰라도 이것이 아무리 2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됐다가 앞당겨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추경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정도 공을 들였고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눈물까지 보였던 사안인데 좀 너무 여당이 좀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표결에서 눈길을 끈 두 명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집단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두 명의 의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장제원, 김연아 의원인데요. 자, 이 두 사람 분명히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저기 앉아서 표결 참여한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마음은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오래전부터 가 계셨던 분이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으로 몸을 옮기셨다가 다시 또 이제 되돌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전반적인 방침에 따르질 않고 끝까지 이제 그 회의장을 이제 지켰고, 그런데 나름의 원칙은 또 이렇게 고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나중에 설명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집단 이렇게 좀 이제 의석을 이제 다 비우고 이제 이렇게 회의장을 떠나는데, 난 그럴 수는 없어서 그 자리는 지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표결을 이제, 그런데 본인이 거기 표결을 참여할 수는 없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 이제 표결에 이제 동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런 뭐 여야 불문하고 저런 소신파 의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어제 그 표결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이없는 그런 그 국회의 한 단면을 다시 한번 발견한,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도 그렇게 이제 따가운 지적을 한 건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27명이나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진 여당인 상황이었고,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제원 의원은 굳건하게 이제 저 자리를 지켰지만, 뭐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 표결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갖고 설왕설래하고 지금 현장에서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실은 더 지금 기분이 착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두 의원은 뭐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트위터에 따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역대 국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아주 드문 경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론 투표에 맞서서 소신 투표를 했던 게 예전에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시절에 비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론 투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현재 민주당인 야당으로 입당한 경우가 있었던 걸 빼놓고는 극히 이례적인데,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국회에서 제적 인원의 과반수가 되려면 150석을 가지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120석이기 때문에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상당수가 입법과제하고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50석 갖고 민주당 120석만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40석과 바른당 20석, 정의당 6석인 이 소위 말해서 국정개혁을 위한 정당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100대 과제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임시국회의 교훈에 대해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향후 9월, 10월 정기국회 때 어떻게 원내 전략을 짜야지만 100대 국정과제를 무리 없이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의원의 트위터는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을 하셨네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에 한계를 느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당론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견지를 한 거고, 다만 예비비가 있었던 거에서 또 추가하는 공무원의 숫자도 좀 줄였고, 나름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에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존재감이랄까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호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통과를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적정한 선에서 나름대로 좀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뭐 45일 만에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저는 여당의 집행부들이 지금 제대로 당에 대해서 그 당무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그 재적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현재 107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야3당의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9월, 10월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또한 야3당 공조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 대한 그 평가와 학습에 대해서 하는 그런 하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추경처리를 놓고 공조를 했었습니다. 야3당.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지율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새 정당의 경쟁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는데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부실한 추경안을 기초로 튼튼한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여당 및 야당들과 협의해서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번 추경안 처리에 우리 국민의당이 잘해가지고 이 협치의 물꼬를 텄다라는 자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추경안 처리를 보면서 국민의당의 존재감, 사실 굉장히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존재감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추경안에 처음에 들어간다 그랬다가 이제 그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그 머리 자르기 발언. 네. 그것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추경안에서 이제 철수를 일단 했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대리 사과를 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것이고,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게 동참을 적극적으로 안 해줬으면 사실 이거 처리 자체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인데 27명이 지금 뭐 해외 뭐 이런 데 다 나가가지고선 좀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3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뭐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어저께 찬성표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찬성표가 140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47표가 이제 다른 당에서 이제 온 것인데 그 대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당이 보태줘서 이번에 추경안이 그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다, 통과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정말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뭐 여론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27명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표결에 불참하고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에 아마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건 꼭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안이 정말로 중요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여당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충북대 의원들 탓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나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돌아다닌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현재 지지율 꼴찌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글쎄, 이 뭐 추경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여당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협조를 했다라고 해서 지지율에 뭐 반등이 있겠냐? 저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비난은 좀 덜 받는 정도, 뭐 본전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정도였고, 워낙 제보 조작 사건이 워낙 컸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만의 당 색깔, 국민의당만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지향점들이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지율과는 이런 여당과의 협조 문제는 좀 별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빨리 이유미 조작 사건 국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우는 과정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보수 야당과 함께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야3당과 공조를 했을 경우에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을 비롯해서 중도 진영으로부터 보수 정당과 자꾸 연대하는 모습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축소시킬 우려가 대단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반기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여당의 단독으로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당과 협조가 필요한데 이것을 국민의당이 먼저 국정개혁 정책협의라는 걸 제안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3당 국정개혁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견제와 또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런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새롭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수 야당 간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른정당, 지난 금요일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지도부가 찾았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 국민 오지 마라 말이야! 엉사릉산 사자라! 엉사릉산 사자라! 내 성대가 여기 어디라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구미죠. 생가를 방문했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민심 찾기 전국 투어의 첫 행선지가 TK를 택했는데 TK를 택한 이유, 역시 보수 찾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랬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저게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걸 이제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TK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호소하는 편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맥 페스티벌 이런 데도 좀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 할 것 같고 또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바른정당의 이제 노력을 좀 덜 한다라기보다는 TK 지역의 유권자들의 인식도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때는 지지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또 게다가 또 지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또 의외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표도 좀 제법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분들이 TK 민심을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TK 민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할 듯 말 듯 하면서 아직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TK 유권자들도 이제 새로운 보수 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좀 실존적인 고민을 전제로 해서 좀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TK 지역에서는 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는데요. 이 TK에서 자유한국당에 밀리는 바른정당 무슨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정말 이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TK를 비롯한 보수 유권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느냐, 심리냐, 저는 또 그렇게까지 일반화할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중도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이런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지난 대선에서의 유승민 당시 후보의 공약으로서 드러난 거지 바른정당이 지금의 이제 이런 추경 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의석수가 20석으로 작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도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수도권에 그리고 젊은 층의 중도 보수층들은 안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관건인데, TK 쪽에서 우위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도권에 특히나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만한 인물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에서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를 내고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득표가 더 많았을 때 좀 보수정당은 인물 위주로 뭉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바른정당의 어떤 그 향후 진로에 타겟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선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SNS에 TK 민심은 살인범도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자, TK를 이유로 바른정당 흔들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 지난번에 저를 흔들기 속에서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갔었죠? 그렇죠. 지난 12월 전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시 새누리당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보수를 찾아서 아마 바른정당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선거 대선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아마도 각자 고정 지지층이 있는 원래의 새누리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시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의 기회는 현재 홍준표 후보가 선보 후 중, 즉 먼저 강경 보수를 결집하고 나중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를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쓰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임명한다던가 내지는 본인 홍준표 대표 스스로가 대구의 당협위원장에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인 15% 20% 정도의 강경 보수를 모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바로 바른정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2등을 안겼던 곳이 바로 강남 3구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 이제는 유승민 후보가 인물로서 포스트 박근혜가 과연 누가 돼야 하는지, 보수 혁신의 새로운 인물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해 나간다면 바른정당에도 자유한국당이 우클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하한기 전국 구상에 많은 고민과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 대표 SNS 통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또 장화 때문에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여야 이제 5당 대표하고 이렇게 원래 회동을 이제 갖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러리는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신에 난 봉사활동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해 현장으로 이제 가셨는데 장화를 본인이 직접 안 신으시고 벗을 때도 또 이렇게 보좌관이 옆에서 벗겨주고 이런 광경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 장화다, 황제 봉사다. 지금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인 그런 상황인데, 아니 차라리 그냥 청와대를 가시지 왜 저러셨는지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화 신겨드리고 장화 벗겨드린 그 사람들이 결국 자원봉사한 거 아니냐. 네, 정작 자원봉사는.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저 봉사활동도 가서 식사 시간 빼고는 1시간 정도 겨우 이렇게 머물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 회동이 정치쇼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결국 정치쇼 한 격이 돼버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런 식으로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마 당내에서도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홍준표 대표께서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본인이 보수 정당에 아니면 보수 인사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후보일 때 대통령 후보일 때 막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 정당의 인사들은 권위적이고 저렇게 장화 신는 것도 아무리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장화 신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고 벗어야 되고
되고 그런데 반해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보여준 게 그렇게 소통을 잘 하고 또 국민한테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별되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 보수 정당 내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중에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다 이렇게 뭐 거치게 표현해서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면서 저게 보수 인사들로 대표되는 거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본인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주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 모습은. 그리고 제가 짧게 좀 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후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공식 해명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라고 해명했냐면 허리가 아프셔서 그렇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셨겠지만 삽질 잘하세요. 허리가 아프시면 삽질 절대 못합니다. 그죠? 자, 결국은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그 내부 분위기라는 것도 홍준표 대표를 거의 떠받들다시피 하면서 심기경호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더 근본적인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우가 발생을 해도 지금 이것도 그냥 뭐 와가지고 장화도 스스로 신지도 않고 그냥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홍준표스럽다.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신하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화 신듯이 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뭐 홍준표스럽다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죠. 김정수 여사가 또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이게 좀 비교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아마 그 수해난 지역에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 자원봉사 주사도 손가락에 부상이 입어서 옆 손가락을 같이 밴딩을 해서 그 손가락을 안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을 지지해주는 저런 모습이 아마 그 카메라에 포착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에 오르내렸는데 그 홍준표 대표의 그 황제 장화와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서너 시간 넘게 아주 열성적으로 그 청소하고 그리고 그 가재 도구들을 닦는 모습들과 아마 많은 비교가 돼서 네티즌에 올렸다는 그 입방에 올랐다는 소리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상 그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하는 날 왜 굳이 수해 지역을 갔냐? 그리고 장화도 자기가 안 신고 신겨줬냐라고 하는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수해 지역의 각 당 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추경 문제라든가 새 정부의 장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수해 현장에 갔던 저 자세와 태도는 상당히 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높게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추경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외유를 갔든지 아니면 자신의 본리를 위해서 의석을 비운 여야의 4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하면은 보통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 한 30분, 1시간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제가 보면 반나절을 해야지 봉사활동 했다는 점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고쳐야 되겠고요. 더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충북 지역 최악의 물 난리라고 하는데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난 충북도 의원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기 귀국한 2명의 도 의원들이 또 속죄 봉사활동, 참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현장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파리에 가서 있었을 때보다 마음은 훨씬 더 편합니다. 어이가 없지. 아유, 왜 해외 가서 그렇게 하고 저기다 와갖고 이거 사탕 발림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그럼. 시민들이 아프면 같이 겪는 게 동행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들은 공짜 돈 쓰고 공짜 돈은 500만 원씩 썼다며 안 와도 돼. 여기. 파리에 있을 때보다도 더 편하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안 와도 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랴부랴 귀국해서 속죄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 민심
여전히 싸늘하게밖에 없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파리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오니까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걸 모르고 파리를 갔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수해 나기 전에 혹시 뭐 전 나갔나 해갖고 좀 일정 쭉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해 나고 뭐 이거 뭐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뭐 좀 각별히 지원 좀 해달라는 요청까지 해놓고 그러고 이제 떠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분들만 탓도 하기가 참 뭐한 것이 그동안에 워낙 이런 그 재해재난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재해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외유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사태 때도 나갔죠. AI 지난 겨울 내내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갔었죠. 최근에 또 가뭄 났을 때도 갔었죠. 이러니까 아니 수해 났을 때 간 게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또 오늘 이 추경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 27명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그 외유 나갈 생각을 합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 때도 충청북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언론에 공개를 받았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요? 지금 레밍, 국민들이 레밍 그 쥐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 대장쥐 쫓아다니다가 뭐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쥐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한 김학철 의원이 오늘 저녁 8시쯤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공항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일성이 뭘지 아마 뭐 죄송하다라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앞서 다른 외유 나간 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생각이 짧았다.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위약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폭우 피해를 직접 본 그 지역이 아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집 일 보듯이 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뭉뚱그려 생각이 짧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공적 의식이 약한 거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다 세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나 생각은 본인은 이제 공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생각이 짧은 이런 일로 벌어진 것 같고요. 김학철 의원은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이제 제명은 결정이 났는데 글쎄요, 이제 강경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지나치고, 그리고,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레밍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소수 의견이 너무 없다, 우리 사회가. 그런 의도로 한 얘기인데 표현이, 너무 거치게 나왔다라고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지만, 국민을 감히 그렇게 레밍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나는 잘났고 도의원인 나는 잘났고 다른 국민들 내지는 도민들은 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런 말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거는 공적 의식의 부족보다도 더 한 단계 나아간 위험하다기보다 상당히 기본이 부족한 그런 공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요, 좀 더 분개할 만한 일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8시에 도착해갖고 11시 반에 충북도청인가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이 와중에도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저거 결국은. 아니, 11시 반에 충청도에 되돌아왔으면 거기 수해 현장도 좀 다니고 거기 좀 고생하시는 분들 밤에 지금 집 떠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위로하고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 내일 날 밝은 다음에도 해도 되는데 꼭 그 밤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들 거기 또 줄줄이 또 잠도 못 자고 해서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말인 상황에서. 이 와중에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제가 보기에도 좀 눈에 보도 뻔한데 이 와중에도 자기 정치를 한다. 이건 참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11시 반 기자회견 취소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학철 도의원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막말을 여러 차례 했고 과거 발언에서도 문제 있는 발언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들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좀 정무 감각이 없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네,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당시에도 저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도 윤리위에 해부됐었지만은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 출당 조치는 당에서 제명 조치는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가서 광견병 걸린 개들이 250마리가 국회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도의원으로서 온당치 못한 발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청주 지역의 충북 지역에 내린 수해는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수백억의 재산상의 피해가 난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간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설치류라고 하는 국민을 비하하는 제2의 개돼지 발언에 맞먹는 막말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벌써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거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 여당이 총대를 내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부터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5년 동안 이제 내놨죠. 국정 목표와 거기에 과제들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178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산을 짰습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줄인 액수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 거고, 또 증세 없이 그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증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네이밍이 부자 증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득이 연 5억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간을 2% 올리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는 2천억, 매년 2천억 이상의 이제 매출을 올리는 곳에 그 3% 정도로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여당과 그 청와대에서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적 반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증세라는 거는 그것이 어느 그 대상이 어떤 계층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또 심리상 여파가 굉장히 큰 게 증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세를 이렇게 거기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라든가 그 기업 환경에 있어서 물론 이전에 잘못됐던 거는 고쳐야 되지만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증세의 논의까지 나오는 거는 좀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 정책, 조세 정책은 일부 계층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좀 폭넓게 보고 논의를 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몰아붙여가면서 해야 되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자 증세를 놓고 각 당마다 의견차, 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또 제2의 추경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각 당 입장 어떻게 차이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증세에 좀 반대하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지만 속도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이 과속 질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증세는 전 불가피할 거다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그동안 너무 또 증세 안 한다라고 또 이 얘기를 딱 잘라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유세 인상 논란도 있었을 때 경유세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갑자기 증세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공식화를 해버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의 증세든 간에.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그리고 좀 확실한 증세안을 좀 내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에서 이야기하는 저 안이 또 확정된 안도 아니거든요. 또 정부 생각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확정되지 아니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 던지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식의 저런 식은 곤란하다. 경유세 인상 논란 부분도 사실은 김진표의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계속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뱉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증세론이 이렇게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한 번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세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국회 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기국회 때까지 충분히 준비해서 좀 제대로 된 안을 좀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타이밍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뭐 국정 운영하는 것은 그 기세, 주도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증세 논란이 쉽게 말하면 100대 과제를 발표해놓고 돈 쓸 곳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하는 여론의 비판이 있자 서둘러 부랴부랴 한 게 아니냐. 즉 여론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수세적인 국면의 증세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국면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원안대로 아마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내에 증세에 대한 필요성들을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세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점점점 여론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충분하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꺼내는 바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 부자 증세, 재벌 증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위 극소수층에 대해서 타겟을 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감을 높이 얻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쇳볼도 단계에 뺐다고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내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들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좀 더 나아가선 바른정당까지를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참여시킬 것인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중에서 이 문제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어떻게 협력 방안을 만들지 거기에 좀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 증세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저 부자 증세라는 네이밍을 한 거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앞으로 이제 교육정책 입시제도를 밝힐 텐데 거기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중상층의 여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정권의 그 지금 뭐 70-80%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정황이나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